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 32번째 동영상이고요. 번외로 해겔 편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역시나 제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끄럽지만은 뭐, PDF 파일이 요즘에는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또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지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 이야기가 오늘은 라이프니츠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사실은 이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가 대단히 그 한 시대를 주름잡은 거장이자 천재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활비를 그 안경을 이렇게 깎는 안경 알을 깎는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대단히 기술직이에요. 이것도 뭐 첨단의 기술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이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안경을 깎는다라는 일이 지금도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좀 반도체 같은 그런 기술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이는 뭐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스피노자 선생님이 근데 이제 이분이 욕심이 없으셔가지고 재산 불리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활이나 하고 벌 만큼만 버시고 뭐 이렇게 많이 번 거는 아니고 그렇게 버신 다음에 그 하숙집에 살면서 평생 이제 독신으로 철학을 하신 분이시고 라이프니츠 선생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 본인의 그 천재적인 역량만큼이나 본인을 어떻게 홍보하고 본인을 어떻게 이제 그 사회나 이런 세속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셨고 또 능력자셨어요. 그런 것 점에 굉장히 그 그게 있으셔서 수완이 있으셔서 아마 그 제가 정확히 그 왕국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재상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하셨고 뭐 중국 삼국지로 따지면 뭐 승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의정 그런 것까지도 오르신 분이니까 대단히 뭐 능력자인데다가 뉴턴과 동시대에 이제 미분이죠. 그 미분을 이제 동시대에 발견을 해서 저작권 논쟁이 있기도 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두 천재 철학자의 느낌이 굉장히 그 다르면서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또 그런 점을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몰래 스피노자를 또 방문하기도 하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쨌든 간 신과 자연, 자연과 신이 하나의 동일한 절대적인 동일성 위에서 있다는 것은 이론론적인 철학 체계를 굉장히 그 스펙트럼 있게 뻗쳐 나가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야심만만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헤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헤겔의 스피노자 비판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조금 말이 이제 많아졌는데 결과적으로 헤겔은 자연을 아무리 관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연 안에서 특정 신의 뜻이나 신의 목적이나 신의 자기 전개를 확증할 수 있는 정확한 명확한 근거는 사실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헤겔은 정신, 의식 혹은 뭐 이념 이런 종류의 헤겔의 그 아주 기본적인 철학적 철학적 개념 툴을 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부정을 통한 자기 정립이거든요. 부정적 자기 관계를 통한 자기 정립이 사실은 이런 해결 철학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이런 부정성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해겔은 스피노자를 비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헤겔은 라이프니츠는 또 어떻게 보았을까? 동시대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제가 칸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나드는 폐쇄된 창이에요. 폐쇄된 창. 폐쇄된 창이면은 자기 자신만 비출 뿐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기 자신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닌 다른 모나드는 밀쳐내고 튕겨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모나드를 정말 삼라만상으로 완전히 확대해 놓은 거를 스피노자적인 차원의 범신론으로 볼 수가 있고, 스피노자적 철학적인 그 신과 자연, 자연과 신의 그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면은 모나드가 돼요. 결과적으로 모나드도 부정적 자기관계가 아닌 긍정적 자기관계로서, 해겔은 부정적 자기관계죠. 그런데 모나드에서 칭해지는 대상은 긍정적 자기관계예요. 자기와만 긍정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타자는 어떻다? 그럼 밀쳐내는 것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도 역시 이런 헤겔이 바라본 라이프니츠는 상호 모나드는 충돌과 모순을 일으킬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정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하잖아요. 또한 스피노자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격신이 인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순 덩어리인 모나드 자체의 충돌을 완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들어야 될 최종 결제 수단, 최종 근거이자 최종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은 그 어떤 모순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모나드들의 질서와 모나드들의 순서만 적절히 배열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해겔이 보았을 때는, 사실은 해겔이 조금 좀 말이 좀 센데, 모나드를 정리하는 신은 사실은 라이프니츠가 신을 하수구 처리장처럼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모순들을 다 해결도 안 된 모순들을 그냥 신한테 쏟아 부으면은 그게 뭐냐, 신한테 다 떠미는 거 아니냐. 사실은 해겔이 가한 스피노자의 비판과 이 지점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해겔이 좀 말이 센 게 좀 있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스피노자 철학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반대편에 라이프니츠가 존재한다. 이제 절대자에 대한 스피노자의 계시적 해명이나 유출설에서 다같이 눈에 띄는 자기 반성이 결여라는 문제는 라이프니츠의 단자 혹은 모나드의 개념에서 보완된다. 이거는 115쪽, 정말로 해겔이 데놀리아기라는 책의 2권 본질론에서 정말로 해겔이 한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자기 반성의 결여, 왜 신과 자연과 신이 내재적 규정으로서 일치된 절대적 필연성을 가져야 되는 설명이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결여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보완점이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완화가 된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해겔이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부터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지나치게 그 범위가 넓고 산만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대안은 스피노자의 반대편에서 정립된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었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제한성은 모나드 자신이 철저히 자신과만 관계한다는 전제를 함축하는데, 이는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적 자기 규정이다. 그것은 자체 내에서 스스로 행하는 자기 현현이며, 이는 단순한 실체적 현실태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철저히 자신과만 관계하는 작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 근거가 스피노자의 범신론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널브러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모나드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메타포죠. 철학적인 메타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모나드들의 특징은 모나드 자체가 자신을 특정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모나드를 배제하고 있음의 상태로 자신의 동일성을 정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역시 난해한 사상적 심원함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모나드는 단순하게 즉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적인 측면,
itself, 제규대명사 그 자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나드들의 집단은 총체성을 이루고 있다. 전체성, 총체성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개별 모나드 자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나드들은 각자의 규정을 각자가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 모나드들을 타자적으로 배제하며 타자적인 것으로 배제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합과 총체성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헤겔은 보고 있는 거죠. 자, 헤겔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에서 어떤 식의 비판을 가하냐면은 라이프니츠의 배중률은 사실은 진짜 의미에서의 해결과 진리를 구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배중률은 뭘까요? 내가 참이면 저것은 거짓이고 저것이 참이면 내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철저하게 배중률에 근거해서 모순을 피하는 방식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헤겔은 모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진짜로 관조하고 관찰하고 그 모순이 왜 발생했고 이 모순의 양태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고찰할 때 오히려 더 진리에 가 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나드들은 사실은 배중률에 또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모나드들은 철저히 자기와만 관계하고 자기는 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모나드들은 사실은 내가 참인 이상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모나드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또다시 그것은 긍정되어야만, 자신에게 긍정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배척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도 상호 배척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같은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오히려 모나드들을 역설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모나드들의 자발성을 통해서 긍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바깥에 있는 모나드들의 충돌과 모나드들의 배척을 통해서 사실은 모나드 개별체들이 완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겔은 이 점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총체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모나드가 지닌 이러한 제한성은 필연적으로 자기 정립적이거나 표상적인 단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즉자적 존재성에서 연유된다고 하겠다. 결국 이러한 제한은 단자와의 또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정립된 한계, 즉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결국에 라이프니츠는 모나드가 지닌 자체적인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점이죠. 어쩔 수 없이 절대적인 존재인 신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 모나드들의 자체적인 규정은 즉자적인 측면에서는 총체성의 현현이지만 모나드가 다른 모나드들을 배제하는 동시에 여기가 중요하죠. 모나드들이 자체적인 규정은 총체성의 현현이지만 모나드가 다른 모나드들을 배타적으로 배제하는 동시에 자신과만 관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모순된 귀결이라는 거죠. 왜? 배제하는 것 역시도 타자와의 관계잖아요. 나는 네가 나와 관계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관계의 일면이에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도 관계의 일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자신과만 관계한다며. 그럼 뭐야? 모순이잖아요. 하나는 나와 관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동시에 모나드인 나 자신을 정립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순이 되겠죠. 그렇기에 라이프니츠는 이 모든 즉자적인 모순을 해명할 수 있는 신을 상정했으며 신이 모든 모나드들을 예정하고 조화시킨다는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헤겔이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은 두 철학자의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부정의 운동이 고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헤겔의 총체성, 전체성 철학에서 사실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뭐 잘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또 봐주시고 이렇게 뭐 이게 제 논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리스 같은 곳에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또 이렇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좀 부끄럽지만요. 또 모르시는 거는 편하게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